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코로나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도 제안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모두 다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인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한 것이 적대시 정책의 철회였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남북 간의 적대시 정책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라도 끝내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북미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합의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북미 대화에 또 남북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이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이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거론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종전선언을 통해서 어떤 대화,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결이 좀 다른 부분 아닌가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멈춰 있죠. 지난 6월에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를 했고, 그 이전부터 한국이랑은 전혀 지금 대화가 안 돼 있고 북미 대화도 지금 진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돌파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종전선언을 얘기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둘 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종전선언을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이 되고 전향적인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했을 경우에 상응 조치로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여전히 변동을 없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종전선언에는 관심이 크죠. 왜냐하면 수차례 자신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국전을 끝낸 그런 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협상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 지금 종전선언을 상응 조치로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화당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보더라도 또 민주당은 굉장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것을 바뀌는 전반적으로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 대선과 연관된 이번 이 북한과의 상황을 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실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은 있는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거는 우리 대통령의 제안이나 답변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답변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은 어떤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한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부분도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여는 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당초는 이제 비핵화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상호 교환하는 하나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지금 북한의 태도는 오히려 이런 비핵화 협상을 출발하기 전에 어떤 신뢰 구축 조치 차원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외교가
북한을 이제 어떻게 설득하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 대선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그 대답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안한 거는 바로 어떤 결실을 얻기보다는 미 대선 이후에 의제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또 남북 간의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여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했던 제안 중에 하나가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구성 아니었습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 방역 협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입장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한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고 국제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북 방역 협력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건 사실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하신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 몽골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의 동북아를 설정함으로써 중국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이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덜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열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혀져 있었던 남북 방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까지 포함하는 이런 어떤 광범위한 그 지역 방역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북한도 부담이 없고 또 중국도 역할이 생기는 아마 이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19 수해 복구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지원을 허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속 좀 차단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에 중국이 좀 포함이 되게 된다면 북한도 좀 호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여지가 열릴까요? 이 방역 보건 협력체는 일종의 다자 협의체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우리 정부가 당연히 계속해서 그 진짜 될지 안 될지 그것을 떠나서 제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무력이 아닌 대화로 풀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체가 더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고. 근데 지난번에 양재치 국무위원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설명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만약 정부가 정교하게 이것을 준비를 하고 정말로 이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은 사실상 양자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게는 뭐 전달을 했으면 지금 또 참여 국가 중에 일본과 몽골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국가들이랑 얼마만큼 얘기를 사전에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북한은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전달이 안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입장 같은 경우는 지난 13일이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 뭐 주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난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이것을 북한이 임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다자 체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쨌든 한국 주도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여전히 북한이 막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어떤 협의체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거의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자 체제에 대한 제안을 국제사회 공식적으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간에 좀 사전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교류가 되고 서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 뭐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부가 준비를 했는지 외부로 알려진 것은 중국에게는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랑은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그 총리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한 소통이 됐는지는 저는 뭐 확실히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체제의 가장 관건은 북한이 계속 그 대화를 거부하고 협력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정치적인 이슈인 방역과 보건 협력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일단 일본과의 그런 대화도 앞으로 만약에 안 됐으면 후속 조치로 필요하겠죠.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아무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다음엔 어떻게 좀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그것도 지금 종전선언이랑 두 가지를 결국 북한과의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조성애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북한은 작년 12월에 정면 돌파 노선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장기 노선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 되고 그 대선 이후에 사실 또 바이든이 된다면 그 바이든 팀이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준비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북한이 이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의 하위에 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 뭔가 대화의 진전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남한과의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런 제안들이 됐지만 북한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북한이 계속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이 방법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지금 북한의 방침에 어떤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북한이 이제 그 국제적인 백신 공동체에 가입을 이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역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은 이제 전통적인 봉쇄 방식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이제 국제적으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공동 방역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고 아마 연내 치료제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백신의 경우는 뭐 빠르면 금년 내라고 하지만 아마 내년 봄이라는 게 될 거라고 보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도 지금 스스로 봉쇄하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봉쇄에 대한 그 피해, 그다음에 수해 이런 것들이 겹쳐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 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방 협력에서는 북한으로서는 뭐 지금 호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나온다면 북한이 이런 동북아 방역 협력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역시나 4번째 연설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기조 연설 때 김정은 위원장을 뭐 로켓맨이라고 또 지칭을 하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된 상황도 있었는데 어떤 의도로 북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다라고 보세요? 예, 지금 그 북미 관계가 작년 10월 5일 스톡홀름 그 실무회담 이후에 단절돼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6월 말 7월 초서부터 이제 뉴욕 채널이 조금씩 재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접촉은 되고 있는데 다만 북한이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7월 10일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인데요.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위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 김여정 위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을 전후해서 북한이 어떤 전략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김여정 위원장 그 제1부부장의 발언 그대로 한다면 적어도 미 대선까지는 자신들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미국도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북한 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굳이 물밑 접촉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상황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자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대도 하지 않는 아마 이런 좀 중립적인 자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대선 전까지 대북 이슈가 크게 대선에서의 변수가 되게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이다. 뭐 크게 득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말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분이 원래 각 정상들 이번 화상 설 연설에 할당이 됐는데 7분밖에 안 됐어요. 7분밖에 안 했더라고요. 굉장히 짧게 한 것도 굉장히 기존에는 한 3, 40분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이상은 하죠. 그리고 예. 일부에서는 지금 뉴욕에서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 안 왔고요. 예. 7분에 그 담기에는 북한 이슈는 조선의 박사님 말씀대로 그만큼 비중을 크게 가져가질 않았다. 그리고 일단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던 양쪽 다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에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상 연설이 나오기 전에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두려움 없는 비전은 놀라운 진전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포로로 잡혀 있는 미국인들이 석방됐고 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없다. 이제 늘 하던 일종의 그런 얘기들이 포함이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또 자신의 그런 외교적인 업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뭐 바레인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수교한 것이 자신의 업적이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에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너무 말미라고 좀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 11월 대선까지 그 북한 이슈가 악재로만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과 트럼프가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른바 레드라인, 뭐 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ICBM이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비교적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에 밥 우드워드의 책을 보더라도 예. 여전히 그들의 표현이 하면 이제 순회 회동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을 통한 그 통 큰 결단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할 만한 그런 도발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대선 이제 뭐 6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초점이 미국에서 사실 이 대선에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변화도 북한 문제가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도 크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북 정책이 미 대선에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미 대선의 결과가 대북 정책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재선되면 즉각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소통이 된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볼튼 회고록이라든지 밥 우드워드 책에서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실제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굉장히 긴밀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는 일단 실무회담부터 중시하고 있고 또 다자회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자회담 하려면 다시 또 뭐 육자회담이 됐든 사자회담이 됐든 틀을 또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요.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외교안보 라인이 구축되고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이미 바이든 후보는 자기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연임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아마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 악화됐던 동맹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전선을 재구축하는 아마 이런 데 힘을 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북한 핵 문제에 큰 힘을 쏟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문제에서는 서로 엇갈린 이런 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의 반응도 좀 짚어봐야 앞으로의 좀 북미 관계 혹은 남북 관계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북한이 외부 활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 군사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조하는 부분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그 북한의 매체는 다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다만 그 수위가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공식 매체에 더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나오거나 또 이 수위를 북한이 조절할 때는 담화의 수준, 누가 담화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높이는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뭐 조선의 오늘이라든지 우리 민족끼리 메아리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뭐 몇 가지 특징이 보이죠. 첫째는 미국에 대한 비난은 없다라는 거고요. 한국에 대한 비난인데 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연합훈련이라든지 뭐 동맹 대화라든지 또 한국이 지금 국방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국방비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그게 지난 6월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6월에 북한이 그런 도발 행위를 하면서
갑자기 중단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북한이 이제 김여정의 담화에 나왔습니다만 남한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가져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것을 사실 철회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통신선도 지금 복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때문에 아주 본격적인 그런 공세는 취하지 않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11월 미국 대선과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다시 도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명분은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도 지난 6월 달 공세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필요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왜 지금 요즘은 이렇게 또 침묵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정들이 되고 있는데 제 판단에 김여정 부부장의 그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임무는 대남 정책과 대미 정책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남과 대미에 대해서 북한이 6월 이후에는 적극적인 정책의 모습이 안 보이죠. 물밑으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저도 뭐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는 또 뭐 김여정의 뭐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 그게 10월 달에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런 얘기도 나오는 판국인데요. 그것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북한의 이런 공개 비난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의 활동이 없는 부분. 예, 특히 그 북한의 경우는 한미 군사 연습이 이제 축소 형태로나마 실시하게 됐을 때도 북한에서는 이제 대남 선전 매체들 위주로 비난을 했고요. 최근에도 이제 주로 대남 선전 매체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향후 대미 정책을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이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전략을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뭐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대남 도발하거나 대미 도발할 경우는 그 반응에 의해서 자신들의 구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대화 자세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미 관계가 풀린 이후에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조심스럽지만 10월경에 이제 김여정의 뭐 방미설도 있고요. 근데 그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은 저는 뭐 확률로 얘기한다면요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물밑 접촉을 하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얘기는 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경우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카드를 꺼냈는데 북한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제 적대시 정책 철회가 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북한이 요구했던 조건에 충족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북한이 나오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아직 당 창건일까지는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더 조율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좀 더 북한이 원하는 조건에 접근한다면 뭐 그 대선 전까지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동기 측면에서는 저는 미국과 북한 양쪽 다 만나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10월에요? 예. 근데 그 기한이 지금 10월이 될지는 좀 제가 확신이 없고요. 동기 측면에 말씀드리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되면 연속성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바이든이 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미 삼중고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경제 제재가 일부라도 완화가 된다면 그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것이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고요. 아까 우리 조성애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가 말하는 인도주의적인 구호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제재 면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북한이 그런 계산을 했다면은 뭐 만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또 뭐 미국은 당연히 북한을 관리해야 되니까 대화가 재개되면 대화하는 동안은 최소한 도발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실 지금 또 대선이 코앞이라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만남 가능성 또한 사실 좀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입니다. 열병식 대규모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수해 현장 복구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그 배경,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당 창건 75주년이라는 이제 그 의미가 있고요. 예.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북한으로서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전승절 기념 퍼레이드 같은 걸 하지 못했거든요. 코로나가 심하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뭔가 자신들이 작년 12월에 당 전원회의에서 얘기했던 정면 돌파전에서의 어떤 군사적 측면 이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평양 종합병원에 아마 그 완공식을 가질 가능성도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사적으로는 열병식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핵무력을 이제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미림 비행장이나 이런 데서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신무기도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그 ICBM이나 SLBM 같이 실질적인 어떤 그 시험 발사나 이런 거는 안 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 무기 공개는 아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ICB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뭐 SLBM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히 작년 5월서부터 금년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했던 단거리 뭐 방사포라든지 아니면 신형 미사일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군사포로에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군사 능력을 과시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예.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공개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도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셈법이 복잡하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면 트럼프가 대선에 불리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네. 더불어서 트럼프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미국한테 압박을 가해놔야 이후에 있을 여러 판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상에서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열병식을 통해서 ICBM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만약 한 단 더 나간다면은 지금 다탄도탄의 얘기가 많이 북한이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실문은 아니래도 그런 형상 정도를 보여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SLBM 북극성 계열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그걸 발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른바 금지선 레드라인은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SLBM이 갖고 있는 의미는 미국 본토 공격용이기 때문에 크게 압박은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태풍 때문에 뭐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고 원 합참의장이 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좀 조짐이 보인다. 저는 북한이 준비가 되면 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